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전쟁에 여러분은 총도 없이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시장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9시라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함정이라는 것. 둘째, 여러분이 분산 투자라고 믿어온 그 개념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익 모델이라는 것. 셋째, 기록하지 않은 투자자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넷째, 여러분이 장기 투자라고 부르는 그 행동이 실제로는 시장 조성자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 다섯째, 레버리지는 빠른 부의 도구가 아니라 빠른 청산의 구조라는 것.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옳다고 믿어온 것들 중 적어도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시장이 열립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집니다.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여러분의 손가락은 이미 매수 버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놓친다는 느낌. 어젯밤에 봤던 뉴스, 새벽에 확인한 미국 시장 흐름, 오늘 아침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올린 분석글,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거래를 실행하는 게 과연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반응입니까? 이광수 전 연구원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장이 열리는 첫 1시간은 상어가 먹이를 찾는 시간이지 개인이 수익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고.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심리적 충돌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한쪽에서는 어제 하락에 패닉셀이 쏟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에 무작정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9시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안에서 포지션을 잡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찌민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스 스윙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오전 9시 증각부터 9시 30분 사이에 가격이 5%에서 10%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 움직임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주문을 모두 터뜨린 직후에 방향이 정반대로 꺾인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면 그걸 여전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피한다고 해서 계좌가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 시스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 주목받고 있는 건 이 시스템들 사이의 협응 가능성입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같은 신호를 받은 수천 개의 봇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이를 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창발적 협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25년 비트코인 시장에서 오전 10시 전후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급락 패턴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제인 스트리트가 그 배경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패턴 자체는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프리마켓 시간대, 즉 장 시작 전에 호가창에 올린 주문들이 실제로 어디에 쌓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다크풀 비공개 거래소에서는 이 프리마켓 개인 주문들을 집계한 뒤 장 시작과 함께 정규 시장에 쏟아냅니다. 겉으로는 거래량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조성자들이 미리 포지션을 잡고 개인들의 감정적 주문을 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장 초반 거래량의 70%에 달하는 물량이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래에 가깝다는 분석이 이미 여러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전 9시에 거래를 실행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판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두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옳은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스무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종목 중에서 지금 이 순간 각 기업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 주요 리스크 요인, 업종 내 경쟁 구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3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해한 투자가 아니라 방치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본래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자산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전체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 이거는 수백억 원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노출할 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언제부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황금률처럼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파 경로가 어디냐는 겁니다. 증권사, 투자 플랫폼, 금융 미디어, 이들은 여러분이 더 많은 종목을 거래할수록 수익을 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광고가 팔리고 데이터가 쌓입니다. 여러분이 20종목을 쪼개서 가지고 있으면 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구조가 너무 정교합니다. 이광수 전 연구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20종목은 20번의 소액 손실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끝에는 여전히 손실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JP모건이 공동으로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분산 투자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지만 실제로 리스크가 커지는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하방통합 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라갈 때는 각자 다르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분산의 효과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분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문 흐름 결제 구조가 더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브로커가 여러분의 주문을 시장 조성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브로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더 자주 더 다양한 종목을 거래할수록 더 많은 주문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종목을 살 것을 권유하는 방향이 구조적으로 이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터 린치가 과분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때 그는 이걸 나빠진 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목이 많아질수록 수수료, 스프레드, 세금 부담이 쌓이고 이것만으로 연간 2%에서 3%씩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닝스타의 202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누적 손실은 10년 후 원금의 30%에서 40%를 갉아먹는 수준입니다. 세 종목, 최대 3종목으로 집중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 기업들에 대해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보고서를 읽고 경쟁사를 비교하고 리스크를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이 움직일 때 패닉이 줄어듭니다. 왜 사야 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산보다 더 강한 리스크 관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기록해두는 행위, 바로 이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난달에 왜 그 주식을 샀는지 기억하십니까? 석 달 전에 왜 팔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손절했던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시장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장을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이걸 알고 설계했습니다. 증권 앱을 켜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색깔, 움직임, 소리, 알림. 이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24년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와 예일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주식 앱에서 쓰이는 색변화, 효과음, 가변 보상 구조가 슬롯머신의 도파민 자극 원리와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자극들이 있을 때 충동적 거래가 약 3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앱 시스템은 여러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 특정 종목에 대한 긍정적 뉴스나 알림을 더 적극적으로 노출합니다. 이게 무엇을 유도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 상태에서 긍정 정보를 보면 사람들은 손절 대신 홀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매매 일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를 적는 게 아닙니다. 왜 샀는지, 어떤 조건에서 팔 계획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 증가 뉴스를 보고 매수했고 주가가 1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맞았을 때 왜 맞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축적이 곧 실력입니다. 기록 없이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감정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세 가지를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좋은 투자자의 덕목이라고 배워온 바로 그것, 장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이 회사는 결국 오를 거야. 5년 후를 봐야 해.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손절하기 싫을 때, 더 떨어지면 어쩌나 무서울 때, 그때 장기 투자라는 단어가 구원처럼 등장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와 인지 부조화가 결합된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광수 전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투자의 의미는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라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손실이 작을 때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70%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손절 타이밍을 놓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생존자 편향이라는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5년 후에 10배 오른 종목 이야기는 SNS에 넘쳐나지만 같은 기간 70% 손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구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왜곡입니다. 2025년 초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한창 논의되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장기 보유를 권하는 유명 유튜버들의 추천 종목 중 상당수가 추천 이후 3년 내에 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 유튜버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여전히 새로운 종목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의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가 누구에게 더 안전하고 누구에게 더 위험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에 공개된 데이터 분석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종목의 90% 가까이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 대형 기관과 펀드의 지분이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래 들고 있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대형 자본이 다크풀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은 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장기 투자라는 내러티브입니다. 개인들이 팔지 않으면 기관은 더 안정적인 유동성 안에서 천천히 포지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의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국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대형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들이 보유한 물량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나온 분석에서는 이걸 두고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 함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권하는 모든 메시지가 나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메시지 뒤에 어떤 구조가 작동하는지 모른 채 다루는 것과 알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장기 투자자는 손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종목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장기 투자라는 단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더 처참하게 계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겨냥해 설계된 상품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10배, 20배, 심지어 50배. 이 숫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2%만 잘못 움직여도 50배 레버리지에서는 전액이 사라집니다. 2%입니다. 장 하나도 버티지 못하고 계좌가 비는 겁니다. 이광수 전 연구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은 투자가 아닙니다.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도박이고 그 도박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흥분이 바로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한번 크게 이기고 나면 그 감각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끝에는 대부분 청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상품들이 이렇게 쉽게 허용됩니까? 계좌를 열고 클릭 몇 번이면 10배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청산이 누군가의 수익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2025년 10월 크립토 시장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코인워치와 시장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의 기록에 따르면 그 급락 직전에 시장 조성자들의 유동성 공급이 98%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유동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가격은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면서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이 패턴이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면 이걸 여전히 단순한 시장 변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국제통화기금이 2024년 10월에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시스템들이 오더북의 유동성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연쇄 청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명시됐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제기구가 공식 보고서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국내 파생 상품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5년 하락장에서 5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계좌 전소를 경험했고 마이크 노보그라처는 이 구조가 극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게임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손쉽게 높은 배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의 투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2025년 말부터 국내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이나 코스닥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에 큰 돈을 넣었다가 하루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글들입니다. 이 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한두 번 이익이 났고 그 성공 경험이 더 큰 베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성공이 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가변 보상 구조의 핵심입니다. 슬롯 머신이 항상 지게 만들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가끔 이겨야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9시는 함정입니다. 스무 종목 분산은 누군가의 수익 모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장기 투자는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빠른 부의 도구가 아니라 빠른 청산의 구조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기록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으며 레버리지를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누군가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표면적인 수익 공식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이 5가지 함정을 실제로 피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좌를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